안녕하세요, 국마을 사람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온 수도권 집중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양을 시작으로 보면 수도권 집중화의 역사가 무려 600년이 넘습니다. 지금의 수도권 집중화는 해방 이후 정책과 당시의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방 이후 국토정책과 함께 산업화 초기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해방 이후 해외 동포들의 서울로의 대거 귀국, 식민지 수탈로 인한 지역 피폐화, 한국전쟁 이후 서울로의 인구 유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1960년에 서울 인구가 244만 명에 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 최상위 정책이 절대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수출 지향화 산업 정책이었습니다. 1960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였을까요? 100달러가 안 됩니다. 79달러였습니다. 지금으로선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절대 빈곤이었고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죠. 따라서 지역균형 발전 정책도 물론 중요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최상위 목표는 수출 지향 산업화였고요. 지역균형 발전도 수출 지향 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죠. 현재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뒷부분은 모르셔도 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정책들은 관성이 생겨서 이 초기 정책의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죠.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으로 국토는 완전히 황폐해졌고요. 심지어 국가는 두 쪽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지하자원과 산업 기반은 북한에 있었고요. 해방 초기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게다가 남한의 70%는 산지라서요. 대규모 농업 기반을 갖추기도 어려웠고요. 국토는 분단되는데 무려 2천만이 넘는 인구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모든 것이 열악한 조건에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야 했던 당시의 절박한 상황이라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시작은 지역의 수요와 특수성을 반영한 것은 별로 사실 없고요. 절대빈곤 탈출을 위한 공업단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요. 이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제한적으로 선정해서 개발하는 성장 거점 개발 전략을 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별성 부르는 나무를 골라서요 집중적으로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정석껏 기르는 거죠. 성장 거점이 먼저 발전하면 여기서 생성된 부가 주변을 발전시킨다, 이런 논리입니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낙수 효과 들어보셨죠?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하는 낙수 효과랑 사실 동일한 개념이죠. 중국도 비슷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중국도 등소평이 중국 개방할 때 선부론을 앞세워서, 즉 먼저 잘 살게 만들자라고 하는 선보론을 앞세워 동부 연안 지역을 먼저 성장시키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중국도 지금 소득 불평등이 상당한데 이게 선부론의 약간 폐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될성 부른 나무를 어떻게 고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산업화 초기에는 기술력이 낮습니다. 주로 의류, 봉제, 생활용품, 이런 경공업을 위주로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경공업은 중화학공업에 비해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노동 집약적이죠. 따라서 대규모 노동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즉, 될성 부른 나무의 첫째 조건은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수도권과 경상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는 사실 당시 환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경상도는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방어선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시설들이 그나마 살아 있었고요. 피난민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부산과 대구에 이미 인구가 상당히 많았었죠. 반면 전라도는 한국전쟁에서 기반시설들이 다 파괴되는 바람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의 두 번째 조건, 수출지향 제조업에 유리한 입지입니다.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죠. 당시 중국은 주로 공산권과 무역을 하였기에 무역 개방도가 낮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중국 무역보다는 대일본, 미국, 유럽과의 무역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따라서 서해안은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동해안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여기에 인천과 경인고속도로가 깔렸고 부산과 경부고속도로가 깔리면서 수도권과 경상도의 물류가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이 황폐화되는 바람에 쌀 농사가 어려워져서 말 그대로 밥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밀가루, 즉 분식을 장려할 정도였습니다. 분식 장려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곡창지대가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라도에 있죠. 호남 평야, 나주 평야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이미 전라도는 백제시대 때부터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공저수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벽골제가 김제에 있죠. 곡창지대인 전라도는 일제 식민지에도 일제가 수탈기지로 활용했었죠. 농업 기반이 튼튼하였던 전라도 없이 식량 생산은 요원하였습니다. 반면 경상도는 전통적으로 농업 기반이 약했죠. 이렇게 60년대부터 수출지향 산업정책을 시작해서 전국 각지에 공단들이 들어섭니다.
사실 이제는 공단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고요. 산업단지, 즉 산단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초기에는 주로 경공업 위주의 산단들이 들어섰고요. 이 산업단지들은 우리나라 초기 산업화의 주역들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산단의 시작은 울산입니다. 1962년에 울산공업지구를 시작으로 1964년 구로공단, 1965년 인천의 부평공단, 1968년 구미공단, 1969년에 인천주한공단 등으로 이어지죠. 이들 대부분은 봉제, 섬유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70년대에 우리나라가 가발 수출 1위를 달성하는데요. 구로공단이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럼 잠깐 시간을 되돌아가 볼까요? 아마 요즘 세대분들은 구로공단이 다소 생소하실 겁니다. 지금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와 1호선의 가산 디지털 단지가 과거 구로공단 1에서 3단지에서 2000년에 디지털 산업단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은 과거에는 구로공단역이었고요. 1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가리봉역이었어요. 원래 구로라고 하면요, 현재 구로구의 남구로, 금천구의 가리봉, 독산동 일대를 칭합니다. 지금 금천구도 원래는 없었고요. 구로구에서 한참 뒤인 1995년에 분구되었어요. 현재 1호선에 구로역이 있잖아요. 이게 신도림 인근에 있는데요. 오히려 여기가 신시가지에 해당합니다. 구로공단이 구로동에서 가리봉, 독산동까지 넓게 분포되었기에 정부는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주거를 해결해야 했죠. 그럼 잠깐 샛길로 빠져서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구로 옆에 대규모 주거지가 어디일까요? 수도권 지리 아마 밝은 분들은 짐작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광명입니다. 지금 한창 재건축이 많이 진행돼서 신축 아파트가 즐비하죠. 그런데 광명의 철산동과 하안동은 원래는 구로공단의 베드타운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철산동과 하안동에는 철산주공, 하안주공, 대단지 주공 아파트가 크게 들어섰죠. 참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일인 게 구로공단은 당시 산업화로 인해서 소외되고 핍박받은 도시 하층민의 가슴 아픈 역사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구로공단이 봉제, 의류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재봉틀 등으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구로 쪽에 가보시면 고대 구로병원이 있죠. 구로공단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아주 흔했기 때문에 고대 구로병원은 절단된 손가락을 다시 붙이는, 즉 접합술로 아주 특화가 될 정도였습니다. 문학작품에서도 당시 구로공단의 그늘을 볼 수 있는데요. 1986년 양기자 작가가 쓴 연작소설인 원미동 사람들 중 한 편인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에서는 등장인물을 착취하는 인물로 가리봉, 즉 구로공단의 스웨터 공장 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공, 공순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로공단은 봉제 의류 중심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이 여공, 공순이를 불리는 10에서 20대 소녀들이었습니다. 농촌에서 희망을 찾아 어린 소녀들이 구로공단으로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의 학력이었고요. 정부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수용할 기숙사와 생활관을 짓도록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요, 이 여공들을 모두 수용할 수는 사실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들은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가리봉동에서 2평 남짓의 좁은 골방에서 다닥다닥 붙어 살았고요. 이것이 벌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일명 벌집촌이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가리봉 일대에 벌집촌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재개발로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겠죠. 비록 흔적은 사라지더라도 이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로 들어서면서 드디어 1인당 GDP가 300불을 돌파합니다. 300불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초창기에 79달러였잖아요. 300달러로 올라선 건 사실 엄청난 발전이죠. 절대빈곤은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관 산업인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것으로 정책 노선을 좀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60년대에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경공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죠. 중화학공업, 즉 중공업은 전자, 조선, 석유화학, 기계 이런 류의 산업을 뜻하는데요.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단일 품목의 규모가 크고 비쌉니다. 그리고 경공업과 달리 다양한 소재와 부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공업과 관련된 다른 산업들이 파생되죠. 또한 중공업을 통해 군수산업이 육성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국방이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잖아요.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요, 중공업의 육성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죠.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중공업에 박차를 가면서 국토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세웁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나라 국토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나 도시정책을 논하면서 이 국토종합계획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국토종합계획은요,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공간계획의 최상위 계획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성보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쪽이고요. 이 계획을 근거로 지자체들이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인 국토 도시정책을 세우죠. 1971년 1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이 드디어 수립됩니다. 1차 계획은 1972년부터 1981년의 10개년 계획이었습니다. 1차 계획에서는 60년대에 추진하였던 성장 거점 개발이 계속 이어짐과 함께 권역별로 국토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1차 계획에서의 권역별 개발은 우리나라를 4대강 권역, 8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4대강 권역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입니다. 8중권은 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등으로 구성되죠. 8중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었고요. 17소권은 서울, 경기, 철원, 부산, 충주와 같이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거점들을 뜻합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인프라를 조금씩 갖추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와 같은 권역의 구분은 중공업 추진과 방향이 같았는데요. 중공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공급망을 포함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죠. 따라서 1차 계획에서는 수자원, 에너지 이런 것들의 수급, 즉 국가의 기본적인 공급망을 짜임새 있게 갖추고 대도시 인구 분산, 공업단지 마련, 중소도시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 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 제한 구역이 1971년에 처음으로 지정되었죠. 1차 계획과 함께 중공업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업 도시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상 지금의 주요 도시들은 70년대 대부분 기본 틀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에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이해하면 뒷부분이 대부분 이해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울산은 울산 미퍼 산업단지에서 석유화학, 인근 장생포와 온산에서는 비료화학과 비철금속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충주 나주에서는 인근의 농업과 연계를 위해서 비료화학이 발달하고요. 이리, 그러니까 지금의 익산이죠. 여기서는 귀금속과 보석가공, 여천, 즉 여수 부근이죠. 석유화학, 포항은 철강, 거제는 조선, 창원에서는 기계가 채택됩니다. 전자산업의 핵심은 반도체잖아요. 반도체는 염분에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산업은 임해지역, 즉 바닷가가 아닌 내륙인 구미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국마을 사람들과 함께 60에서 70년대의 국토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공들의 이야기부터 국토정책에 따른 각 지역의 이야기까지 재밌게 시청하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80년대 이후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